4.16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신데요. 예은이 아버님으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죠. 모시고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일들, 그리고 그동안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은이 아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두 가지 실수를 하신 게 제가 확 눈에 띄는데요. 아주 중대한 실수를 두 가지를 하셨네요. 우선 첫 번째는 저보다 좀 못생긴 분을 사회자로 앉히셔야 되는데 너무 잘생긴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손님을 배려하는 자세가 좀 안 좋아요. 두 번째, 이보다 조금 더 큰 실수는 오늘 교수님 강의 시간을 한 1시간 이상 잡으셨어야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안 놓치기 위해서 제가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제가 근래 들은 요새 그 사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이다보다 센 게 뭐가 있을까요? 사이다 말고 사이다를 한 100배쯤 고농축해서 뻥 뚫리게 하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아예 교수님과 저희 가족들 간에 간담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요새 특히 2주기를 앞두고 정말 많이 고민했던 부분, 정말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많이 여러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던 부분을 오늘 매우 시원하게 풀어주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저희 가족들을 대거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강연을 듣게 하셨어야 됐는데 오히려 이렇게 짧게 시간을 드리고 저보고 이렇게 앉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시고 올라오시고 같이 네, 하여튼 굉장히 감사한 말씀 들었고, 반드시 좀 함께 가족들과 시민들과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꼭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시간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길게 하셔서 많이 걱정했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안산에서 혼자 올라오셨나요? 예, 저는 뭐 원래 혼자 다닙니다. 같이 일행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제가 어디 가면 아무도 안 붙여줘요. 네. 이 자리에는 모시지 않지만 안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안산 온마음센터의 김선식 팀장님이 또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잠깐 일어서서 인사만. 네. 많은 질문들 중에 대부분 사역사들이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아이들 학교, 이런 가족들의 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이시니까 뭐 워낙 잘 아시지 않겠어요? 많이 힘들죠. 특히 4월 들어서 가족들이 일부러 이 4월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제 의식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몸이 먼저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잠은 좀 자는 편인데 3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좀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근데 또 괜찮아요. 물론 이제 아예 안 자진 않죠. 그래서 좀 잠을 제 시간을 잡으려고 낮에 정말 일부러 열심히 피곤하게 막 다니는데도 이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3주 동안 새벽 6시 전에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6시 지나서 한 2시간 자고 또 일정이 있으니까 나와야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며칠 하면 또 지쳐가지고 자겠지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먼저 아는 것 같아요. 그냥 4월에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요. 이게 참 그런 게 우리 스스로는 지금 사실 버티기 굉장히 힘든 이 4월인데 이걸 버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가족들이 좀 소화해야 될 일정이 오늘 이 자리까지 포함해서 21개입니다. 전국 21군데에서 지금 간담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점심 때도 지금까지 계속 저 지방도 있고요. 물론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는 너무 급박하게 연락이 와서 가지 못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뭐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21군데인데 이런 식의 일정이 지금 뭐 한 달째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지금 간담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느라고 너무 바빠서 앞으로 겨를도 없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힘이 더 나서 덕분에 이 4월을 좀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뵙는 분마다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어요. 긴 질문인데요. 아버님 잘 들어주세요. 기뻤던 과거는 시간이 지나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슬펐던 과거는 더 이상 들추지 않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꾸 얘기 꺼내면 괴로움만 더해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정말 더 이상 슬픈 기억을 들추지 않길 바라시는지 아니면 잊지 않고 계속 입에 오르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지 만약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길 바라고 무엇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야겠네요. 저희가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처음엔 잘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아쉬워서 정말로 아쉬웠거든요. 정말로 아쉬워서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이 잊지 않는다는 것, 특히 함께 잊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 건지를 요새 정말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안합니다. 여전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고 함께하겠다, 함께 행동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내 형편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 리본 달고 그냥 마음속으로 잊지 않는 것 이거밖에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정말 잊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페북이든 뭐 카스든 메시지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다. 그게 얼마나 가장 강력한 행동인지 지금 우리 가족들이 정말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리본을 하나 달고 다니고 배지를 차고 다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이 센 것인지를 이제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다 거고요. 오늘 질문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무엇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 아이들 또 희생자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죠. 여전히 예은이는 또 우리 예은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 가족들의 심장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당연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피해자들이 엄마 아빠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알고 싶어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단순히 우리 애들 불쌍하잖아. 또 자식을 보낸 이 엄마 아빠도 불쌍하잖아. 우리 한 번 더 쳐다봐줘. 불쌍하게 여겨줘가 아니고요. 한 번도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고요.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요구할 때, 부탁할 때 그게 뭐지? 왜 그러지? 이 부분을 한 번씩 더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 단지 자식을 잃은 아빠 엄마가 뭔가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막 내뱉는 게 아니고 왜 저 피해자들이 저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뭔가 계속 요구를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 중에 상당수가 이런 거거든요. 너희들이 왜? 예를 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저희 가족들이 이루고 싶은 최종 목적입니다. 실제로 정치 구호 아니고요. 정말로 다시는 이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아이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회, 그 생명과 그 인권을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루는 다음에 우리는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일부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는 왜? 너희들이 왜? 그게 너희들하고 무슨 관계인데? 라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자식들 그렇게 사고 나가지고 죽고 그랬으면 유가족이면 유가족답게 그냥 울어. 떼쓰고 울어. 너희들이 뭔데 안전한 사회,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유가족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전 다른 참사에서는 저런 이야기나 저런 유가족들의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세월호 유가족들은 저럴까? 왜 저런 요구를 할까? 왜지? 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십사.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결론을 내기까지 쉽게 내린 게 아니거든요. 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정말 많이 토론했고 논쟁했고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워낙 우리 가족들 모습 잘 아실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단으로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유가족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 지상 최대의 목적. 왜 지상 최대의 목적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갈 때 그거 하나 선물로 갖고 가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 유가족들이 뭘 얘기하지? 무엇을 알고 싶어하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 배경에 대해서 그 진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저희들의 모습들을 좀 잊지 않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함께 알고 싶어 해주시면 정말로 좋겠다. 뭐 이야기는 아까 질문 보니까 뒤에 조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아버님을 만나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월호 가족으로 살면서 본 우리 사회는 어떤지 뻔히 예상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사회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제 식대로 답을 드리면 개판이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 세상이었구나. 정말로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는데 그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건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걸 배워가는 지난 2년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국민 취급 못 받고 불가촉 유가족으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왔던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이런 대접은 우리로 끝내자. 이렇게 대접받는 거는 우리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자. 다시는 우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취급받으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해보자. 그것이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또 남아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문회는 보통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청문회 얘기는 제가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뭐 밤새는 되나요? 밤새는 건 안 되죠. 대관 시간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 네. 보수 교육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라. 아니 뭐 갑자기 소심해지시네. 그렇죠.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죠.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가조사기구고요. 모든 청문회 국회에서 했죠. 그래서 이제 세월호는 특별한 것 같아요. 항상 특별 취급을 받죠. 근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특별 취급이 아니라 아까 제가 불가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혹시나 생각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가족들이 청문회 하러 들어왔다가 집에 안 가고 또 눌러 앉을까봐 그러는 건가. 다시는 국회 안 눌러 앉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상식적인 일들이 저희와 관련이 되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청문회 내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1차, 2차 두 번을 했죠. 12월 중순에 한 번 하고 지난 3월 말에 한 번 하고요. 두 번을 했는데 사실은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뭔가를 충분히 조사하고 뭔가를 밝혀내고 이러면서 이것들을 직접 그 당사자들이나 증인들, 참고인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확증을 하기 위한 또는 약간 뭐 모자란 게 있으면 지원을 통해서 보완하기 위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잘 아시는 대로 이 특별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지만 실제로 조사 활동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 9월 달부터입니다. 직원 채용을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산이 8월 중순에 편성이 됐어요. 한 70%가 깎인 예산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을 그리고 직원 채용도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해서 120명까지 두기로 했던 것을 거의 반 가까이 확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도 모자라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늦게 조사 활동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청문회를 할 만큼 어떤 조사의 결과물들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했던 고민은 그렇다고 그래서 청문회도 안 하고 그냥 조사만 하면 오히려 그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볼 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뚜렷이 뭐 결론 나는 것도 없고 이거 뭐 꼭 필요한 거야? 아니면 심지어는 뭐 더 밝힐 게 없나 보다. 뭐 할 만큼 뭐 했으니까 그러겠지. 이런 생각이 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1차 청문회에서는 제가 뭐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아주 조직적으로 정부 측 증인들이 거짓말과 책임 회피를 했죠. 그것이 이제 청문회 끝나자마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그 증인으로 나왔던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뭘 하나 흘렸어요. 종이 한 장을 흘렸어요. 근데 이걸 딱 집었는데
거기에 이 청문회 정부 측 증인들을 대상으로 청문회 나가서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답하라. 이런 질문 이렇게 답하라. 이게 대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고 왔고, 교육받고 왔고 준비하고 왔구나. 그래서 그 답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내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증언을 못 받긴 했지만 얘네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는 확실하게 알았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리는 청문회였다. 1차 청문회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2차 청문회는 조금 더 좀 생각 외로 정말로 더 나아간 청문회였죠. 2차 청문회는 걱정이 더 많았어요. 1차 청문회의 핵심은 이제 해경을 중심으로 한 구조를 하지 않은 상황. 그 당시 침몰 직후에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 구조에 관련된 문제를 짚은 청문회였는데 2차 청문회의 주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우선 세월호가 출항하기 직전까지 세월호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 관피와 해피와 이런 얘기 있죠. 그런 문제, 법제도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주로 인양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서 첫날, 둘째 날 분명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첫날 선사 측이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이 매우 심하게 엇갈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현상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건 뻔하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얘기죠. 둘 다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쨌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이게 좀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특히 우리가 그동안 의혹으로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황과 단편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이 국정원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인데요. 굉장히 심증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국정원이 어디까지 개입이 되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누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이 세월호 참사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청문회도 명확히 해명을 못했지만 그러나 최소한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는 분명히 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증언을 통해서 나왔고 때마침 이제 오늘 기사에도 또 청문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오늘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국정원 직원이 청해진 해온 그 직원 핸드폰으로 오늘은 스시나 먹으러 갈까? 이렇게 보냈는데 말만 보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같이 보내죠. 그랬더니 그 동영상에 여자가 알몸으로 누워있고 거기에 회를 올려서 먹는 이런 음란한 동영상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 스시나 같이 먹으러 갈까? 이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낸 이런 거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청문회에서 재밌는 증언이 나왔어요. 다른 직원들은 바로 저 사람이 국정원 담당이다라고 다 지목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나는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나 이걸 쭉 보면 그 사람이 항상 국정원 사람들을 만나서 접대를 했어요. 그게 회계 장부도 다 입수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네가 담당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내가 거기 식당이 몇 개 안 돼서 밥 먹으러 갔는데 먹다 보니까 누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더라. 본 김에 밥이나 먹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 한번 사주면 나도 한번 사주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국정과 관련돼서 뭔가 접촉을 해야 될 항상 그 사람이 했던 그러면서 본인은 담당이 아니다. 이것도 신종 유체 이탈 화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명확하게 뭔가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매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단편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청문회의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2차 청문회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것들은 이제 선호 강혜성의 증언이었죠. 사실 강혜성 씨가 그렇게 증언하기까지는 이게 그냥 갑자기 된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증언이 나와서 선내방송 대기하라고 하는 선내방송이 청해진 의원의 지시에 의한 거였다. 증언이 나왔고 그 지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황도 상당히 상세하게 나왔죠. 이제 과연 구체적으로 청해진 회원에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를 좀 캐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선원들이 다 회피를 하고 있어서 또 직접 지시를 받으신 분은 또 그때 이제 세월호에서 같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원이 나왔고 결국 그런 지시에 의해서 무려 1시간 동안 12번의 대기 방송을 하죠. 1시간 동안 아주 그러니까 집요하게 대기 방송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 된 상황이라서 뭐라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나왔어야지. 아무리 애들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있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있냐 나와야지.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 1시간 동안 12번을 집요하게 대기 방송을 했다는 게 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일찍부터 많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세월호 안에서 침몰할 그 당시 아이들이 찍었던 동영상, 음성,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보시는데 그걸 유심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유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상황, 아유 불쌍해. 아유 저 어떡하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아이들이 저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하는지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이 12번의 선내 대기 방송과 굉장히 이거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내 대기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아이들끼리 뭉쳐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뭉쳐 있었던 이유는 같이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살려고 했던 겁니다. 나 혼자 빨리 살아야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화를 보면 아이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야, 구명조끼 입으라고 그러면 배가 침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해요. 어떤 아이는 이러다가 집에 못 가면 어떻게 죽으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면 옆에서 또 한 아이는 야 우리 다 같이 살 건데 뭔 개소리야.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격려를 해요.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줍니다. 야 너는 나 또 가져오면 되지. 이럽니다. 야 선생님 어디 계셔? 선생님은 괜찮으신 거야? 아이들이 챙깁니다. 아빠 엄마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지시 잘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아이들은 선생님 어디 계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챙겨요. 애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했던 거예요. 본인들도 나가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움직이면 다른 아이들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생존한 아이 가운데 일반의 애진이가 있고요. 그 애진이 아빠가 지금 생존자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열심히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애진이는 왜 살았냐면 아빠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당장 나와. 근데 그때 애진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안 돼 아빠. 내가 움직이면 애들 더 위험해져. 움직이면 더 위험하대.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근데 애진이 아빠는 집요하게 요구를 했어요. 안 돼. 무조건 나와. 아니 나 혼자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 같이 있어야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애들 다 데리고 나와 빨리. 그래서 애진이가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같이 나가자.
전화 받고 혼자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예진이가 거의 마지막 순서로, 끝 순서로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예진이가 아빠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아빠는 진상규명 할 거지? 그래서 예진이 아빠는 직장 다 때려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뭐 약간 빗나갔습니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 배 안에서 오직 하나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같이 살아서 같이 돌아가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 세월호는 끊임없이 대기해라, 대기해라. 1시간에 12번을 그렇게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하던 아이들을. 그래서 결국 가둬놓고 죽인 겁니다. 그 와중에 그 배 안에 있던 어른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어른들은 함께 구조활동하고 아이들 살리고 승객들 구조하는 활동을 많이 한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계속 또 고통을 겪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 일부 어른들은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살려고 나왔어요. 근데 혼자 나가면 되는데 이건 생존학생들의 증언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공개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은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답을 했거든요. 똑같은 답을. 지금 해군이 왔대. 그러니까 구조될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은 차례를 기다렸어요. 복도에 나가서 줄 서 있을 때니까요. 복도에 줄 서서 이제 해경이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 끈에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줄 서서 기다리자 이랬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연히 살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일부 어른들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가고 배가 많이 기울었었거든요. 겨우 중심 잡고 서 있었어요. 그거 밀치고 나가다가 어떤 아이는 그 어른 때문에 중심 잃고 쓰러져서 빨려 들어간 애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탓하진 않아요. 왜? 본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을 사실 비난할 수는 없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들은 함께 살려고 했다. 애들이 생각이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회인가 지난 1차 청문회도 그렇고 뭐 애들이 철이 없었는지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조금 빗나는데 청문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집요하게 방송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인양과 관련을 해서 좀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가 증명이 됐고 또 드러난 게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2014년 11월 초에 해수부가 수중수색 구조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입장을 낸 것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정치적인 잣대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걸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은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는 없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정부는 2014년 5월 13일 날 자신들이 작성한 대비 문건에서 세월호를 어떻게 인양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끝내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누가 할 건지까지. 2014년입니다. 15년이 아니고요. 아까 기사 보니까 2015년 5월에 했다고 나오는데 그거 잘못 나온 거고 기자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3사 일어나고 5주 후에 이미 정부는 이 세월호를 어떻게 누가 인양할 건지를 검토를 이미 다 끝내놨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수중수색 구조 중단을 할 때 미수자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이 뭐냐면 중단하는 즉시 인양하겠다 했어요. 그 뒤로 약 5개월 이상을 시간을 끕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시간 끄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때 항상 대답이 이거였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양 작업이고 기술적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선체 처리 TF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뭐 그런 활동을 해요. 그리고 2015년 4월 22일 날 그 일주기 지난 직후에 대통령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빨리 뭐 하겠다 딱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 하루가 이틀 뒤에 본격적으로 인양 발표를 하죠. 그리고 7월 초에 업체 선정을 하고 이제 8월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5월 23일 날 내부 대회 문건에서 작성을 끝내놓은, 검토를 끝내놓은 인양 방법, 업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시간 끌면서 수많은 검토, 컨설팅 받고 자체 연구조사하고 했는데 결론은 3사 직후 5주 후에 내려놓은 결론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부터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다 아는데 계속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 시기를 조율하고 이래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해수부가 5개월 동안 시간 끌면서 만들었던 그 선체 처리 TF에서 그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제 내놓은 결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방법 가운데 피해야 할 방법 그것이 뭐냐면 공기 부력 방식이다. 왜? 이것은 통제도 어렵고 자칫 잘못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공기 부력 방식은 피해야 한다. 이게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선체 처리 TF에서 5개월 동안의 조사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공기 부력 방식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배가는 6,800톤급 배인데요. 그 안에 짐도 실려 있고 바닷속에 가라앉 있으니까 물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배가 갖고 있는 무게는 약 한 11,000톤에서 12,000톤까지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어오는 상하이스 LPG의 바지선이 12,000톤급의 바지선입니다. 근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게를 줄여야 돼요. 근데 물속에서 무게를 줄이려고 그러면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배 안에 에어백을 넣고 에어백에 공기를 주입을 해서 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무게가 줄죠. 그래서 약 절반 정도 수준 무게를 줄이겠다. 그래서 인양을 하겠다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수부가 자기네들이 검토한 결론에서는 이 방식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작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그 방식을 채택한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을 8:2, 기술력 8, 가격 경쟁력 2. 그래서 기술력에 아주 큰 비중을 주고 하겠다. 가격은 문제가 안 된다. 입찰 가격 문제가 안 된다. 라고 기준 발표해놓고 최종 그 업체 그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하게 입찰 가격 순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족들이 추측해봤을 때 이 업체가 가장 유력하다.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노하우나 과거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봤을 때 이 업체가 가장 유리하고 가능성이 많겠다. 누가 봐도 똑같이 판단을 했는데 그 업체가 꼴등을 했어요. 물론 그 해수부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걸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그동안 해수부가 밝혀왔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결론을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양을 너무 정치적인 잣대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그저께 해수부에서 갑자기 그 해수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양 관련 브리핑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달라진 건 없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발표를 한 거고, 뭐 바라기는 해수부가 어찌됐건 예정하는 대로 이제 7월 중에 물 위로 세월호가 좀 보이기를 바라고요. 인양이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청문회 때 집요하게 그 청문위원들이, 조사위원들이 그 해수부에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인양 가능성 얼마나 되냐, 정말 인양할 수 있는 거냐, 가능성 몇 프로로 보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해수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유지해왔던 입장은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일이지 가능성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속 대답을 해와서 구체적으로 인양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해수부가 직접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한 이후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뭐 무슨 다른 작전인지 몰라도 인양 성공 가능성 50%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그 진위를 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안 그래도 그 정부와 상대해서 의심이 많아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성공 가능성이 50%라는 건 실패 가능성도 50%라는 얘기 아닌가? 왜냐하면 물론 그런 취지로 얘기했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인양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양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인양을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또 뭔가 밑밥을 깔아놓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징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인양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요하게 지금 계속 그동안 이제 물고 늘어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인양 얘기 나오면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번 청문회에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드러났고,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희들이 선체 인양과 관련을 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선체 정밀 조사인데요. 선체 조사는 반드시 특별조사위원회와 저희 가족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조사자로서 참여해야 됩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장 주체적인 조사자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해수부에서는 청문회 때 그 영영진 국장이 뭐 참관을 뭐 검토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한번 정확하게 좀 맞받아 쳤는데, 참관이 아니에요. 조사자로 참여해야 됩니다. 저희 가족들도. 뭐 이유는 아시겠죠? 분명하게 이 정부에서는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서 선체 인양 후에 선체를 조사할 계획 자체가 없음을 확인을 했죠. 앞으로 가족들과 뭐 의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했죠.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선체 조사 예산을 신청을 했을 때 100% 깎았죠. 제로로 만들어버렸죠. 그때 이유는 해수부가 그런 일 다 할 건데 무슨 뭐 이중으로 돈 투입해가지고 내가 또 하냐. 이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본 결과 선체 조사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계획이 하나 있어요. 인양 후에 배를 절단을 해서 처분을 할 계획은 세워놨어요. 이건 자체적으로 이미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인양과 관련해서 반드시 관철을 좀 시켜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좀 관심을, 인양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인양을 해서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이수자 9분을 찾는 겁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선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느냐,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분명히 좀 해둘 것은, 높아심이 말씀드릴 것은, 그 선체의 침몰의 원인 또는 침몰의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남아 있든 안 남아 있든 선체는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증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조사하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해고하잖아요. 배도 해야죠.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반드시 관철을 시킬 과제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좀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좀 드러났고 결론적으로 성과이자 한계가 같은 건데요. 이렇게 제한된 예산과 인력과 또 수없이 반복되는 방해 속에서도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특조위가 이 정도까지 밝혀내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같은 의미에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제대로 보장만 되면 그럼 얼마나 더 많이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 2월달에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을 한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고 무엇을 같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진행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특별법 개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보장하라는 내용도 역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산, 또 하나는 활동 기한입니다. 예산은 당연히 특조위가 무엇을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당연히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70%를 깎았죠. 올해 예산도 6월까지만 일방적으로 책정해놓고 7월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보장하라. 그 다음에 기한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의도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특별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1+6, 1년 6개월 계산하면 올해 6월 말 이렇게 지금 의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6월 말까지만 책정을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린 당연히 인정 못하죠. 아무리 빨리 잡아도 8월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생각대로 하면 활동기한은 2017년 2월 정도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2017년 2월까지 활동을 보장해라 라고 요구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속았거든요. 한번 당해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걸 비비꼬아서 방해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에 조사활동 기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특조위가 선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최소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보장해라. 실제로 선체 조사가 쉽게 끝나지 않아요. 6개월도 짧을지 모릅니다. 배 청소하는 것만 한 달 걸려요. 배 정리하는 것만. 딱 들어 올리면 바로 들어가서 미수자 어디 찾지?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요. 배를 꺼내도. 사람이 직접 들어가 수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게 2주가 걸릴지 3주가 걸릴지 4주가 걸릴지 몰라요. 그거 끝나고 나서 선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6개월도 짧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소 6개월 동안 보장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에 집어넣고요. 이제 한 가지 새롭게 추가된 것이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은 특별법에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대신 여당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대신 상설특검제를 활용을 하자라고 해서 특검을 최대 2번까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조항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특검을 실행을 할 경우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특검을 선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당과 야당과 저희 가족들이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사인까지 했고 이건 이미 다 그 당시 공개적으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그때 안 됐던 수사권, 기소권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 말씀드렸던 전면적인 수사권, 기소권이 아니고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시도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한해서 특조위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방해 시도들이 있었죠. 그게 어떤 뭐 일탈 행위에 의한 방해가 아니고 매우 조직적인 방해였어요. 문건을 만들고 그 문건대로 여당 추천위원들이 철저하게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였고 거기에 따라 일괄 사퇴도 하고 특조위 회의하는데 독립성이 생명인 특조위원들이 특조위 회의하다가 말고 중간에 나가서 저 뒤에 가갖고 여당 위원한테 전화해서 뭐뭐 회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내봐. 자료 보내서 이메일로 보내고 뭐 이런 행위들을 계속 일삼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정점을 찍은 게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유가족을 고소하도록 보수단체 총재에게 사주를 하고 그걸 사주받은 그 보수단체 총재가 고소까지 했다가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양심에 찔려서 양심 선언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저도 심지어 저도 조사를 했어요. 누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암암리에 조사까지 다 해봤거든요. 많이 밝혀냈어요. 문제는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법에 그런 사람들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처벌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검찰에. 했어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밝혀지지도 않고 처벌은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음 놓고 방해하겠다. 앞으로 또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권한을 갖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시도나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그 건에 한해서 특조위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20대 국회에서는 서로 개정하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으니까 되겠죠, 그죠? 네. 어머니 모든 질문들을 할 시간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쉬시다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드렸던 거를 종합해서 사회복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꺼번에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